할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24살 민지의 목소리가 늦은 밤 시장 골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그곳에서 민지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믿을 수 없는 무게의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며 영롱하게 빛나는 것.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금목걸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100일을 축하하듯 작은 복주머니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세공품이었죠. 하지만 민지를 더욱 공포에 가까운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목걸이를 건넨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폐지를 밀고 당기며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린 주름진 손, 그리고 그 손등 위로 방금 긁힌 듯 선명하게 배어나오는 붉은 피였습니다. 매일같이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경멸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정순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대체 어디서 누가 봐도 몇백만 원은 좋게 넘을 이 비싼 금목걸이를 구한 것이며 왜 하필 피를 흘리면서까지 생면부지에 자신에게 건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선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평생을 바친 거룩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십 년의 가난 속에서도 결코 팔 수 없었던 한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약속과 피 묻은 금목걸이에 담긴 놀라운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날 밤 시장 골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도시를 핥히던 4개월 전 겨울,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24살 민지의 퍽퍽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낡은 재래시장. 화려한 네온 사인이 넘실대는 도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그곳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삶의 전쟁터였습니다. 민지는 그 전쟁터의 이름 없는 병사 중 하나였죠. 새벽 5시 스마트폰 알람이 지독한 소음을 내며 울리자 민지는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껐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낡은 원룸의 난방되지 않은 공기가 얇은 이불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수백 잔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술 취한 손님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를 상대해야 했죠. 그렇게 하루 3개의 일을 기계처럼 소화하고 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산더미 같은 과제와 씨름하다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그녀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민지야, 너 그러다 쓰러져. 등록금은 다음 학기에 휴학하고 벌면 되잖아. 며칠 전 동기인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휴학은 곧 포기였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는 달릴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가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죠. 몇 해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작은 빚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학업. 그 거대한 무게는 24살 청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날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민지는 외투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상점들은 모두 셔터를 내렸고 적막한 골목에는 바람소리와 자신의 지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쇠가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그녀의 키보다 높이 폐지를 쌓아 올린 거대한 손수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수레의 무게에 짓눌린 듯 한껏 허리를 굽힌 작고 앙상한 체구의 노인. 바로 정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장의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한참 전에 나타나 밤새 쌓인 박스를 수거하고 저녁이 되어 시장이 파하면 다시 나타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쓸어 담았죠. 수십 년을 그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할머니의 이름이나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폐지 할머니라고 부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할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막는다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민지는 그날따라 할머니의 모습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수레를 미는 모습, 멈추면 그대로 얼어붙거나 뒤로 밀려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민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민지는 자판기에서 망설임 없이 가장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술의 손잡이를 꼭 쥔 할머니의 차갑고 거친 손 위에 살며시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무심한 표정,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계심도 고마움도 아닌 마치 아주 오래전 무언가를 보는 듯한 아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죠. 끼익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민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싼 동정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민지에게는 같은 시대를 버텨내는 이름 모를 전우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민지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음료수나 빵 하나를 건넸고 할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였고 차가운 도시의 새벽을 데우는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시장 골목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이었고 할머니의 수레는 변함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수레에 폐지가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날 시장 전체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인 채 끙끙거리며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좁은 모퉁이를 돌던 순간 수레의 한쪽 바퀴가 움푹 팬 보도블록 틈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으며 수레가 기우뚱하더니 와르르 굉음과 함께 옆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더미 같던 박스와 폐지들이 순식간에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일 저질렀네. 진짜 재수없게. 아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던 과일 가게 박 사장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남들 장사해야 하는데 길 막고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안 치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허둥지둥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흩어진 폐지들은 마치 그녀의 절망처럼 골목에 널브러져 있었죠. 바로 그때 민지가 달려와 말없이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 민지는 익숙하게 박스를 접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금 더 빠른 손길로 폐지를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폐지를 줍던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진 박스 더미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고 노란빛을 띤 물체. 민지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작은 복주머니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순금 목걸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가치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 여기서? 민지가 당황해서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듯 재빨리 민지의 손에서 목걸이를 가져가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욱 굳은 표정으로 폐지를 줍기 시작했죠. 그 행동은 너무나 단호하고 빨라서 민지는 자신이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가게 박 사장이었죠. 가게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보던 그의 눈이 탐욕과 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폐지 할머니 말이야. 글쎄 도둑이었대. 박 사장은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붓고 부풀려졌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훔친 금목걸이를 폐지 더미에 숨겨놨더라고. 어쩐지 행색은 그래도 눈빛이 이상하다 했어. 순진한 학생까지 끌어들여서 바람잡이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무관심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어떤 상인들은 대놓고 도둑년 이라며 소금을 뿌리거나 가게 앞을 더럽히지 말라며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더욱 깊이 허리를 숙여 폐지를 주울 뿐이었습니다. 그 굳건한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고 할머니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민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 목걸이를 발견하지만 않았더라면, 박 사장이 그것을 보지만 않았더라면 할머니가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란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 아니라고 말을 하세요. 제가 봤다고 할머니 거라고 증언해 드릴게요. 제발요. 어느 날 밤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는 나서지 마라. 네가 다친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 수상한 할머니가 작물로 보이는 금목걸이를 갖고 다니는데 와서 조사 좀 해보쇼. 시장 물 흐리는 거 너는 못 봐주겠네. 젊은 학생까지 꼬드겨서 같이 도둑질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젊은 경찰이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구경거리라도 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죠.
할머니, 저희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목걸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신 겁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할머니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인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겁니다. 그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죠. 경찰은 뚜렷한 도난 신고도 증거도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완전히 의심스러운 비밀을 가진 위험한 도둑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할머니를 향한 시장의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문이나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이었죠. 박 사장은 보란 듯이 자신의 가게 앞에 썩은 과일 껍질을 버려두고는 할머니의 수레가 지나가면 어이, 도둑 할망구. 네 일거리 여기 있다. 이것도 주워가. 라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할머니의 수레에 일부러 쓰레기를 던져넣거나 길을 막고 비키지 않으며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수레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상인들이 더 이상 박스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장을 벗어나 더 멀고 낯선 동네를 헤매며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밤늦게 시장으로 돌아오는 할머니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고 그 작은 몸은 더욱 앙상해져 갔습니다. 민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해.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4살의 가난한 대학생이 견고한 어른들의 편견과 폭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래? 넋이 나간 사람 같아. 걱정하는 친구 수진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인터넷에 절도제 누명, 작물 소지제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보았지만 답답함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할머니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기라도 하자고. 그녀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함께 수레를 밀고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학생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서 가. 할머니는 처음으로 민지에게 말을 걸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민지는 시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도둑 할머니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민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쯧쯧, 젊은 것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생 좀 치고 싶어 환장했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끈적끈적한 여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와 민지의 수입이 특히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폐지가 모두 젖어 무게는 늘었지만 값은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죠.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작은 쉼터이자 창고 역할을 하던 골목 구석에 공간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모아 정성껏 쌓아두었던 폐지 더미가 모두 헤쳐져 비에 젖고 있었고 그 위에는 역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부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어떤 수모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할머니의 어깨가 처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민지는 보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이 보낸 동네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할망구 술에 맞지? 할매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했잖아. 준순이 금목걸이 내놓으면 이 정도로 끝내줄게. 없어. 없어? 이 할망구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그들은 다짜고짜 할머니의 수레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할머니의 낡은 조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리러. 이건 안 돼.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70대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청년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성과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어쭈? 넌 또 뭐야? 낮에는 조수 노릇하더니 밤에는 망이라도 보는 거야? 이 할망구랑 한패지. 남자 중 하나가 민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지는 빗물에 젖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 이거 명백한 폭행이고 강도질이야. 이 어린 것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남자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넘어져 있던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민지의 앞을 막아서며 남자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절대 건들지 마. 이 노인네가! 남자는 할머니를 뿌리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손등이 수레의 날카로운 철사 부분에 깊게 긁혔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할머니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민지가 휴대폰으로 자신들을 찍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고 봐, 이 년들아! 악담을 퍼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손으로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흩어진 폐지를 다시 수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며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폭력이 이 작고 선한 노인에게만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는 울며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연고와 붕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가로등 아래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발 병원에 가요. 네. 그때 정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피가 살짝 묻은 낡은 손수건에 쌓인 금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가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낯설고도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 텐가. 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고독과 슬픔, 그리고 결코 놓을 수 없었던 하나의 약속이 담긴 깊은 눈동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모든 것이 찬란했던 40년 전 어느 비 내리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종로 귀금속 거리에 작은 금은방을 했어. 가게 이름이 희망 금은방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타고 40년 전의 흑백 풍경이 민지의 눈앞에 컬러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1980년대의 종로. 그곳은 사람들의 꿈과 욕망, 사랑과 성공이 반짝이는 보석들처럼 진열된 곳이었습니다.
희망 금은방은 그 거리에서 가장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따뜻한 불빛을 가진 가게로 유명했죠. 가게의 주인이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상철은 금을 단순한 사치품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을 사람들의 소중한 사연과 마음이 깃드는 그릇이라고 믿는 보기 드문 낭만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 금을 봐. 그냥 반짝이는 쇠붙이가 아니야. 결혼을 약속하는 연인들의 설렘,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하는 자식의 효심, 갓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부모의 사랑, 그 모든 마음이 이 안에 스며들어 금을 진짜 보물로 만드는 거야. 우리는 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마음을 세공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는 손님들의 반지를 세공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드릴 금반지를 고르는 청년의 효심에 함께 감동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돌 목걸이를 만들며 그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축복해 주었죠. 그에게 금세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따뜻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나라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연일 부도와 파산, 실직 기사가 실렸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희망 금은방에도 더 이상 행복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역사가 담긴 귀금 속을 팔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상철은 그 모습을 누구보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영혼을 사는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위대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창밖에는 마치 세상의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내리는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흠뻑 젖은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업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라도 팔아서 우리 아기 수술비 좀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떨고 있었죠. 정순이 건넨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낡은 결혼반지 한 쌍과 앙증맞은 아기 돌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재산이자 모든 희망의 증표였을 겁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부부와 곤히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네. 사장님, 제발 값을 얼마를 쳐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사주세요. 이러다 우리 아기 죽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돈다발을 꺼내 젊은 부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상철과 정순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기 수술부터 시키세요. 사장님, 저희가 어떻게 이 큰 돈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때문에 이 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 상철은 부부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쇠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두 분의 사랑이고 이 아기의 첫 번째 미래요. 희망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상철은 부부의 손에 반지를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대신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시죠. 네. 무슨 약속이요? 이 아기가 무사히 커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 약속 하나만 내게 꼭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대신 약속을 샀고 절망 대신 희망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게 한편에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젊은 부부가 고맙다며 끝내 맡기고 간 돌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희망 보관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다른 이들의 희망들도 같은 방식으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상자를 쓰다듬으며 정순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죠. 여보, 이 상자 안에 든 것은 그냥 금부치가 아니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언젠가 세상에 다시 피어날 약속의 씨앗들이지. 우리가 가진 진짜 재산은 금고가 아니라 바로 이 상자야. 언젠가 우리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 상자 속 약속들이 우리 부부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따뜻한 약속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에 어느 늦은 밤 전선 합선으로 인해 희망 금은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가게 전체를 집어삼켰죠. 잠결에 불이 난 것을 알아챈 상철은 정순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정순이 울부짖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 금괴나 돈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약속과 희망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몇 분 후 상철은 새까만 연기 속에서 오동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품에 안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순의 품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희망들을 헛되게 하지 말아줘. 이 약속의 씨앗들이 언젠가 좋은 밭을 만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꼭 진짜 주인을 찾아줘. 미안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자 정순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이 아닌 약속과 희망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게도, 평생 모은 재산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도. 정순에게 남은 것은 불길 속에서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만 했어. 정수는 그 목걸이들을 결코 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의 목숨이자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동네로 와서 과거를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수십 년의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도 할머니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희망의 씨앗을 심을 좋은 밭, 즉 약속의 진짜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를 처음 본 날, 그 차가운 새벽에 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그 손길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그 선한 눈빛에서 나는 죽은 내 남편을 보았어. 절망 속에서도 기꺼이 타인에게 온기를 나누려는 그 따뜻한 마음을. 그래서 자네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 내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자네를 통해 지키고 싶었어. 민지는 할머니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 위의 금목걸이는 더 이상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고귀한 철학이었고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 지켜온 뜨겁고도 거룩한 약속의 장표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처럼 천천히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금목걸이를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희망의 무게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일했으며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장 상인회에 찾아가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희망 금은방의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철학, 그리고 40년간 그 약속을 지켜온 할머니의 고독한 세월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장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소문의 진원지였던 과일가게 박 사장은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정순 할머니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할머니의 수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할머니의 수레에 조용히 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떡집 아주머니는 갓 나온 인절미 한 팩을, 옷가게 사장님은 두툼한 겨울 장갑을 건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도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우리 시장의 희망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순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키고 마침내 세상에 나눠준 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그 희망의 가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한 남자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잊지 못할 약속이나 누군가에게서 받은 작은 친절이 큰 희망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